삶과 죽음의 문제를 이성적 사고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어쩌면 인간에게는 이야기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읽고 그로부터 추상적인 가르침을 이끌어내어 나의 삶과 연계시킨다는 점에서 우화는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줍니다. 힘들 때나 괴로울 때, 지칠 때나 불안할 때, 아주 오래전부터 구전되어 온 우화는 우리에게 작은 위안이 되어줄 것입니다. 문예 준추사의 마흔에 읽는 우화는 77개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그 일부 내용을 발췌독하겠습니다. 색실공. 한 정령이 아이에게 색실이 감겨있는 공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 이건 내 인생의 실이야. 실을 만지지 않으면 시간은 정상적으로 지날 거야. 그런데 만약에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기를 원한다면 이 실을 조금만 잡아당기면 돼. 그러면 1시간이 1초처럼 지나갈 거야. 하지만 명심해. 한 번 당긴 실은 절대 원래대로 되돌릴 수가 없어. 내가 당긴 실은 연기처럼 사라질 거야. 아이는 실을 손에 쥐었다. 어른이 되고 싶은 아이는 실을 잡아당겼다.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약혼자와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실을 잡아당겼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어서, 직업과 이득과 명예를 빨리 얻고 싶어서, 걱정거리에서 빨리 해방되고 싶어서, 나이가 들면서 찾아온 질병과 슬픔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실을 잡아당겼다. 그리고 슬프게도 마지막으로 고통스러운 노년기를 끝내고 싶어서 실을 잡아당겼다. 그 결과 아이는 정령에게 색실공을 받은 지 넉 달하고도 엿새밖에 살지 못했다. 인생의 길이. 어느 날 부처님이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물었다. 인생의 길이는 얼마나 되겠느냐? 어떤 제자가 50년 정도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부처님은 아니라고 했다. 이번에는 다른 제자가 그럼 40년 정도 될까요? 라고 말했지만 부처님은 고개를 저었다. 30년 정도, 20년쯤, 10년이요. 부처님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마침내 제자 중 한 사람이 1시간 정도일까요? 라고 했다. 그런데도 부처님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러면 한번 숨을 쉬는 시간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하자 비로소 부처님은 그 말이 맞다 라며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2배의 소원.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정육점이 서로 경쟁하며 장사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신이 한 정육점 주인에게 말씀하셨다. 내 소원을 말해보아라. 무엇이든 들어주마. 정육점 주인이 소원을 빌려고 할 때 신은 이렇게 덧붙였다. 잠시만 기다려라. 내 소원은 곧 들어줄 것이지만 건너편 정육점 주인에게는 내 소원의 2배를 줄 것이다. 내가 1억을 달라고 하면 너에게 바로 1억을 주겠다. 그와 동시에 건너편 정육점에는 2억을 줄 것이다. 잘 생각해보고 소원을 말하거라. 정육점 주인은 고민에 빠졌다. 잠시 생각한 끝에 신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그럼 제가 불행하기를 바란다면 건너편 주인은 저보다 2배 불행해지나요? 그렇다. 내 말이 옳다. 알겠습니다. 그럼 신이시여, 저의 한쪽 눈을 뽑아주세요. 우리 집을 넓히는 방법. 몹시 가난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군데군데 기운 누더기 차림으로 랍비의 집에 와서 이렇게 호소했다. 랍비님, 저는 좁고 지저분한 오두막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 작은 집에 아내와 아이 4명이 삽니다. 아이들은 항상 빽빽 울기만 합니다. 게다가 아내는 악처여서 저만 보면 바가지를 긁어댑니다. 랍비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랍비는 턱수염을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말했다. 자네 염소를 키우나? 네,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염소를 집안에서 키워보게. 남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랍비의 말씀이니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자신을 타이르며 그대로 했다. 아니나 다를까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다. 다음 날 남자는 다시 랍비를 찾아갔다.
랍비님, 좁은 집에 염소를 들여놨더니 큰일이 났습니다. 그렇군. 그러면 안 되지. 방법을 생각해야겠네. 그런데 자네는 닭을 키우나? 닭이요? 네, 키우고 있습니다. 키우는 닭을 전부 자네 집에 들여보내게. 남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랍비의 말씀이니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자신을 타이르며 그대로 했다. 아니나 다를까 집안은 엉망진창이 되었다. 다음 날 남자는 다시 랍비를 찾아갔다. 랍비님, 큰일 났습니다. 염소와 닭과 아이들의 울음소리 때문에 미칠 것 같습니다. 집안 곳곳이 염소와 닭이 싸놓은 똥투성이어서 잠잘 곳도 없습니다. 그렇군. 정말 고생 많구먼. 방법을 생각해야겠네. 그런데 자네 소는 키우고 있나? 소 말입니까? 그 소를 집안에 들이게. 표정을 보니 하기 싫은가 보군. 자네는 나를 못 믿는 건가?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남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랍비의 말씀이니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자신을 타이르며 그대로 했다. 집안이 어떻게 됐는지는 말할 필요가 없다. 다음 날 남자는 다시 랍비를 찾아갔다. 랍비님, 제게 원한이라도 갖고 계시는가요? 너무하십니다. 집안이 발 디딜 틈도 없습니다. 아이는 소의 등에서 자야 합니다. 음식은 모두 동물들이 먹고 집안이 온통 똥투성이입니다. 아, 정말 못 살겠습니다. 참 딱한 이야기일세. 그럼 이제 동물들을 제자리로 돌려놓게. 남자는 집으로 돌아와 랍비의 말대로 했다. 다음 날 남자가 다시 랍비를 찾아갔다. 랍비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은 충분히 넓다는 것을요. 애들도 모두 착하고 제 아내도 상냥하고 좋은 여자입니다. 저는 정말 행복한 남자입니다. 뷰리단의 당나귀. 배고픈 당나귀가 갈림길에 있었다. 당나귀는 왼쪽 길끝과 오른쪽 길끝에 놓여있는 건초더미를 발견했다. 두 곳 모두 거의 같은 거리였고 거의 같은 양의 건초가 놓여 있었다. 두 건초더미 모두 맛있을 것 같았다. 어느 쪽의 건초를 먹는 게 좋을까? 당나귀는 망설였다. 왼쪽으로 두세 걸음 갔더니 오른쪽이 더 좋을 것 같았다. 오른쪽으로 두세 걸음 갔더니 왼쪽이 더 좋을 것 같았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기만 하다가 당나귀는 결국 굶어 죽고 말았다. 성공의 비결. 잘 나가는 은행장과 인터뷰를 하게 된 기자가 물었다. 성공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두 단어로 요약됩니다. 그 두 마디가 뭡니까? 올바른 결정이죠. 어떻게 올바른 결정을 내리나요? 경험입니다. 경험은 어떻게 쌓나요? 두 단어로 요약됩니다. 그게 뭐죠? 잘못된 결정입니다. 산올기. 중국 당나라 시대에 이징이라는 사내가 있었다. 이징은 학식이 깊고 재능이 뛰어나 젊은 나이에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여 관리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먼 마을에서 안전을 지키는 일에 재미를 느끼지 못했고 자신의 능력에 걸맞지 않은 하찮은 일이라는 불만을 참지 못해 곧 관직을 그만두었다. 이징은 고향에 돌아와 남들과 교분을 끊고 오로지 시를 지으며 살았다. 하지만 시인으로 유명해지기가 쉽지 않았고 생활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졌다. 몇 년 후 이징은 더 이상 가난을 견딜 수 없었다. 처자식을 부양하기 위해 원칙을 굽히고 다시 도읍에 올라가 지방관리로 임명되었다. 시인으로 먹고 사는 것에 반은 절망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취임한 관리 일에 늘 불만을 품었고 협조가 모자란 성격 탓에 결국 불만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1년이 지난 후 일로 여행을 떠나 여수라는 강가에 숙소를 잡았을 때였다. 이징은 결국 이성을 잃고 깊은 밤에 소리를 지르며 어둠 속으로 달려갔다. 그대로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듬해 원참이라는 고위관리가 황제의 명을 받고 남쪽 변방으로 가는 길에 여수 근처의 고을에 머물렀다. 다음 날 아침
아직 어둑어둑한 숲속 초지를 지나던 중 호랑이 한 마리가 풀숲에서 달려들었다. 그 호랑이는 원참에게 덤벼들 듯 하다가 곧 몸을 돌려 풀숲으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큰일 날 뻔했다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원참에게는 귀에 익은 목소리였다. 풀숲으로 돌아간 것은 친구 이징이었다. 원참이 어떻게 이런 신세가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이징은 자신이 호랑이가 된 날 밤의 일을 대략 이야기해 주었다. 지금은 하루 중 몇 시간은 인간의 마음이 돌아오지만 그 시간이 날이 갈수록 점점 짧아지고 있으니 자신이 완전히 인간이 아니게 되기 전에 자신이 지은 시를 기록해 달라고 했다. 원참은 부하에게 명하여 풀숲에서 나는 목소리에 따라 장단을 맞추며 30편의 시를 썼다. 오래된 시를 토한 이징은 자신을 비웃는 듯 동굴에 누워 꿈을 꾸듯 이야기했다. 그리고 지금의 생각을 그 자리에서 시로 표현했다. 원참 또한 부하에게 명하여 그 시도 받아 적었다. 그 후 이징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인간이었을 때 나는 애써 사람들과의 교제를 피했네. 사람들은 나를 이기적이고 거만하다고 말했지.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대부분 수치심, 즉 깊은 수치심에 가까운 것임을 사람들은 몰랐어. 물론 예전에 고향에서 천재라고 불렸을 때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야. 하지만 그건 그저 소심한 자존심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걸세. 나는 시를 써서 명성을 얻고자 했으면서도 스승을 찾지도 않았고 벗들과 더불어 절차탕마하지도 않았네. 그렇다고 해서 속물의 반열에 오르는 것도 허용할 수 없었네. 이것은 모두 소심한 자존심과 거만한 수치심 때문이었어. 내가 닦으면 빛이 나는 보옥이 아닐 것을 두려워하여 굳이 고통 속에서 닦으려 하지 않았고 또 내가 보옥임을 반쯤은 믿었기 때문에 평범한 돌멩이들과 섞이지도 못했네. 나는 점점 세상과 멀어지고 수치심과 분노로 몸부림치면서 점점 내면의 소심한 자존심만 키우고 말았네. 인간은 누구나 맹수를 다스리는 조련사일세. 사람의 성질과 심정이 바로 그 맹수라고 할 수 있네. 나의 경우 이 거만한 수치심이 맹수였어. 이것이 나를 해치고 처자식을 괴롭히고 친구에게 상처 주고 나의 모습을 이렇게 내 마음에 걸맞는 것으로 바꿔놓았네. 돌이켜보면 나는 내가 가진 얼마 안 되는 재능을 낭비하고 말았어. 인생은 아무 일이나 하기에는 너무 길지만 무슨 일을 하기에는 너무 짧다는 말로만 떠들고 놀았지. 사실은 나의 부족한 재능을 들킬지도 모른다는 비겁한 두려움과 고생을 싫어하는 게으름이 나의 전부였던 거야. 나보다 훨씬 재능이 부족하지만 그 재능을 온 힘을 다해 갈고 닦아서 훌륭한 시인이 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어. 이징은 원참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자신은 이미 죽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오늘 일만큼은 밝히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원참은 풀숲을 향해 작별 인사를 하고 말에 올라 눈물을 흘리며 출발했다. 한 조각의 빵.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조국 루마니아는 독일과 동맹을 맺고 있었다. 이웃나라 헝가리도 독일 동맹국이었고 나는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의 수은회사에서 다뉴브 강을 오가는 바지선에서 일하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수상경찰 손에 붙잡혔다. 그리고 루마니아가 동맹국인 독일과 절연하고 소련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적국인으로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많은 동료와 함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답답한 화물차에 쑤셔 넣어졌다. 역을 출발한 화물차 안에서 나는 머리를 깎은 키 작은 노인과 친해졌다. 그는 유대인 랍비였다. 그는 유대인이 아닌 루마니아인으로서 체포되어 매우 기뻐했다. 우리를 태운 화물차가 밤에 연합군의 공습을 받아 발이 묶였다. 이때 나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이 탈주를 시도했다. 함께 가고 싶어하는 랍비에게 나는 화물차에 남아있으라고 조언했다. 이번에 잡히면 유대인임을 들켜서 더 큰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고
루마니아인으로서 붙잡혀 있는 것이 더 안전하기 때문이다. 랍비는 내 말이 옳다고 대답하고 화물차에 남았다. 헤어질 때 랍비는 내 충고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며 작은 손수건 꾸러미를 내밀었다. 손수건 안에는 빵이 한 조각 들어있네. 뭔가 도움이 될 거야. 랍비는 이렇게 덧붙였다. 하지만 빵을 바로 먹지 말고 가능한 한 오래 보관하시게. 빵을 한 조각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훨씬 참을성이 강해지거든. 어둠을 틈타 호석열차를 빠져나온 포로들은 집단 이동은 위험하다고 생각해 각자 따로 도망치게 됐다. 나 외의 동료들은 차례차례 나치에 발각되어 죽임을 당했다. 위기일발 상황을 어떻게든 빠져나가면서 나는 계속 도망쳤다. 배가 너무 고파서 도중에 몇 번이나 랍비에게 받은 빵을 먹으려고 했다. 하지만 빵을 먹어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 필사적으로 배고픔을 참고 고향으로 향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집에 도착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재회한 나는 아내에게 탈출의 전말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나를 지탱해 준 것은 이 한 조각의 빵이었다며 손수건을 풀었다. 그러자 안에서 굴러떨어진 것은 빵이 아니라 나무 토막이었다. 볏짚 부자. 옛날 옛적 한 젊은이가 절에서 관음보살에게 소원을 빌었다. 제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자 관음보살이 말했다. 여기를 나가서 처음 잡은 것이 너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다. 젊은이는 절을 나와 걷기 시작했다. 한참을 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볏짚 한 뭉치를 잡게 되었다. 관음보살님이 말씀하신 처음에 잡은 것이 이것일까? 이걸로 부자가 될 것 같진 않은데. 젊은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걷고 있는데 부웅 하는 소리가 나면서 등해가 날아왔다. 젊은이는 그 등해를 잡아서 손에 있던 볏짚으로 묶어가지고 놀았다. 그러자 저쪽에서 귀족이 탄 가마가 다가오더니 안에 타고 있던 아이가 말했다. 그 등해를 갖고 싶다. 아, 좋고 말고요. 젊은이가 아이에게 등해를 묶은 볏짚을 건네자 하인이 답례로 귤을 3개 주었다. 볏짚이 귤이 되었네. 다시 걸어가자 길가에서 신분이 높아 보이는 여자가 목이 마르다며 계속 물을 마시고 싶어 했다. 젊은이는 여자에게 다가가 갖고 있던 귤을 주었다. 그러자 여자는 기운을 되찾아 답례로 값비싼 옷감을 주었다. 이번에는 귤이 옷감이 되었군. 젊은이가 그 천을 가지고 걸어가는데 말이 쓰러져 곤란해하는 남자가 있었다. 무슨 일인가요? 말이 병들어 쓰러졌어요. 마을에 가서 이 말과 옷감을 교환할 예정이었는데 오늘 안에 옷감을 구해야 하는데 큰일이네요. 그럼 이 옷감과 말을 교환하시겠어요? 젊은이가 이렇게 말하자 남자는 매우 기뻐하며 옷감을 가지고 돌아갔다. 젊은이가 말에 물을 주고 몸을 쓰다듬어 주자 말은 점점 기운을 되찾았다. 자세히 보니 아주 훌륭한 말이었다. 이번에는 옷감이 말이 되었구나. 그 말을 데리고 걷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사를 하는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 집주인이 젊은이의 말을 보고 말했다. 갑자기 여행을 떠나게 돼서 말이 필요하네. 그 말을 우리 집과 밭하고 바꾸지 않겠나. 젊은이는 좋은 집과 넓은 밭을 얻어 큰 부자가 되었다. 가루약. 옛날 매일같이 시어머니에게 구박받는 며느리가 있었다. 젓가락질부터 걸레질하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이러쿵저러쿵 잔소리를 들었다. 시어머니는 이웃집에 가서도 있는 말 없는 말 할 것 없이 며느리 욕을 하고 다녔다. 이런 시어머니와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어머님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며느리는 어느 날 스님을 찾아갔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시어머니라면 죽이는 게 상책이야. 라고 스님이 말했다. 자네는 시어머니를 죽이고 싶겠지. 고개를 끄덕이는 며느리를 보고 스님은 계속했다. 그럼 약을 주겠네. 이것을 매일매일 100일 동안 시어머니 밥 위에 솔솔 뿌려서 드시게 해. 그렇게 하면 100일째에는 반드시 죽게 되네.
그 대신 지금까지 건강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며느리가 죽였다고 의심받을 수도 있겠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앞으로 100일 동안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해도 네네 하고 대답하고 파트로 매주를 쓴다 해도 네라고 하시오. 시어머니가 좋아할 만한 것을 찾아서 해주고 시어머니가 잘 먹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게. 아무튼 시어머니를 잘 대해주시오. 100일만 참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며느리는 아침 저녁으로 밥에 그 가루를 솔솔 뿌리며 지냈다. 그리고 스님의 말씀을 잘 지켜 시어머니를 잘 모셨다.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시어머니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 우리 며느리는 참 착한 아이야. 시어머니는 이웃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 뭔가를 받아오면 며느리에게 반을 나눠주었다. 밤이 되면 피곤할 텐데 먼저 자거라 하며 며느리를 먼저 재워주었다. 95일, 96일, 97일이 지나면서 며느리는 초조해졌다. 이렇게 좋으신 어머님을 죽이면 나는 지옥에 갈 거야. 그래서 스님을 찾아가 부탁했다. 스님,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를 죽이기 전에 제가 먼저 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그 약을 주세요. 모두 한꺼번에 먹고 저도 어머님과 함께 저승으로 가겠습니다. 스님이 웃었다. 걱정할 것 없네. 그건 설탕이라는 가루야. 석공. 한 석공이 살고 있었다. 그는 일을 마치고 돌아가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푸념했다. 석공보다 보잘것없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우둔한 일이라니. 같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임금은 나라의 주인이고 나는 하루살이 석공이구나. 이렇게 투덜대면서 술병을 베개 삼아 벌렁 들어누웠다. 그러자 흰 수염이 긴 노인이 나타나 말했다. 석공이여,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이 지팡이를 너에게 주겠다. 내가 되고 싶은 것의 이름을 3번 말하고 이 지팡이를 3번 흔들면 된다. 노인이 사라지자 석공은 눈을 떴다. 머리맡에는 지팡이가 놓여 있었다. 석공은 즉시 지팡이를 3번 흔들며 외쳤다. 왕이 되어라, 왕이 되어라, 왕이 되어라. 석공은 그대로 잠이 들었다. 임금님, 임금님, 임금님. 석공은 이 소리에 잠에서 깼다. 정신을 차려보니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으리으리한 궁전에서 누워 있었다. 많은 궁녀와 하인들이 번갈아가며 그의 안색을 살폈다. 어느 날 넓은 정원을 산책하며 하늘을 바라보니 해가 쨍쨍 빛났다.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 왕보다 위대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태양이 더 위대하구나. 이번에는 태양이 되고 싶어서 지팡이를 사용했다. 몸이 둥둥 뜨면서 태양이 되었다. 이윽고 남자는 구름이 자신을 쉽게 숨겨버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태양만큼 위대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구름이 더 좋구나. 남자는 구름이 되고 싶어서 지팡이를 흔들었다. 남자는 땅에 비를 주룩주룩 내리고 모든 것을 씻어내리는 자신의 힘에 만족했다. 그런데 엄청나게 강한 바람이 불어와 구름이 밀리고 말았다. 구름만큼 위대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바람이 더 위대하구나. 남자는 바람이 되고 싶어서 지팡이를 흔들었다. 바람이 된 남자는 서쪽으로 동쪽으로 북쪽으로 마음대로 움직이다가 큰 바위에 부딪혔다. 아무리 세게 불어도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바람보다 바위가 강하구나. 이번에는 바위가 되어야겠다. 그런데 바위가 되어 보니 구름과 바람처럼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같은 곳에 고정되어 100년, 1000년 그 자리에 있어야 했다. 어느 날 한 석공이 도구를 가지고 다가왔다. 그는 도구로 바위를 깨기 시작했다. 바위는 아파서 죽을 지경이었지만 사람이 아니니 아프다고 말할 수가 없었다. 바위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남자가 더 강하구나. 이 남자가 되어라. 석공은 자신의 오두막에서 술병을 베개 삼아 자고 있었다. 이제 다시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 역시 석공이 최고야. 그 후 남자는 자기 일을 열심히 했다. 토끼와 사자왕.
어느 날 사자왕은 그가 말을 하면 모두가 뒤로 물러난다는 것을 깨달았다. 혹시 자신의 입에서 냄새가 나는 건 아닌지 궁금해져서 자카를 곁에 불러 물었다. 자카라, 혹시 내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으냐? 솔직하게 대답해 보아라. 자칼은 왕의 입냄새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솔직하게 대답했다. 네, 임금님 입에서 악취가 납니다. 그렇구나. 사자왕은 자칼을 앞발로 쳐서 죽여버렸다. 다음으로 사자왕은 여우를 향해 말했다. 여우야, 가까이 오너라. 솔직하게 대답해라. 내 입에서 냄새가 나느냐? 자칼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고 있던 여우는 바로 대답했다. 당치도 않습니다. 임금님 입김에선 꽃이 만발한 들판과 같은 향기가 납니다. 여우가 빈말하는 것이 분명했다. 사자왕은 여우를 노려보았다. 거짓말쟁이는 용서할 수 없다. 라고 외치며 또다시 커다란 앞발로 여우를 쳤다. 여우는 죽고 말았다. 다음으로 사자왕은 토끼에게 말했다. 토끼야, 이리 와. 이리 오너라. 너라면 믿을 수 있다. 자, 사실대로 말하거라. 내 입에서 냄새가 나느냐 안 나느냐. 토끼는 몸을 떨었다. 토끼는 자칼과 여우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똑똑히 보았다. 잠시 생각하고 나서 토끼는 대답했다. 임금님, 죄송합니다만 오늘 제가 지독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전혀 냄새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먹다 남은 복숭아를 먹인 죄. 전국시대 위나라 제1의 미소년이었던 미자하는 위왕 위령공의 총애를 받았다. 어느 날 미자하는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전가를 받자 왕의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마음대로 왕의 수레를 타고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원래대로라면 왕의 수레를 마음대로 사용한 자는 다리를 자르는 형에 처한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위령공은 어머니를 생각하는 효심에 다리를 잘리는 형을 잊어버리다니 미자하는 정말 효자로다 하며 그 죄를 용서하고 오히려 이를 칭찬했다. 또 어느 날 미자하는 왕과 함께 과수원을 거닐다가 복숭아를 따서 한 입 베어 물었다. 복숭아가 너무 맛있어서 미자하는 자신이 반쯤 먹다 남긴 복숭아를 왕에게 주었다. 맛있는 건 누구나 다 먹고 싶은 법이지. 그런데 그것을 내게 먹이고 싶다는 생각이 드니 이 얼마나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두터운 것이냐 하며 왕은 또 이를 칭찬했다. 이런 미자하도 세월이 흐르자 아름다운 외모가 빛을 잃어갔다. 그에 따라 왕의 총애도 사라졌다. 그러자 예전에는 칭찬의 대상이었던 행동들이 다르게 평가받게 되었다. 왕은 이렇게 말했다. 미자하는 예전에 과인의 수레를 마음대로 타고 다닐 뿐만 아니라 먹다 남은 복숭아를 과인에게 먹인 적도 있었다. 이는 정말 무례한 짓이다. 칼라일의 조언. 한 부인이 유명한 사상가 토마스 칼라일의 집을 방문했다. 선생님, 저는 가정과 인생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고민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부인은 칼라일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칼라일은 부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이렇게 대답했다. 먼저 반지꼬리를 확인해 보세요. 흐트러진 실이 있으면 실타래에 깔끔하게 감으세요. 그런 다음 옷장을 열어보고 어질러져 있으면 안을 정리하세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부인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뭔가 깊은 뜻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집으로 돌아왔다. 일주일 후 그 부인이 칼라일의 집을 다시 찾아왔다. 일전에 정말 감사했어요. 돌아와서 반지꼬리를 확인했더니 엉망진창이어서 바로 정리했어요. 다음으로 옷장도 정리했고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온 집안 정리를 하고 있더군요. 그러는 사이에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게 되었어요. 인생은 정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거죠. 칼라일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신 에오스의 사랑 이야기. 새벽의 여신 에오스는 어느 날 티토노스라는 젊고 아름다운 청년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윽고 두 사람은 매일같이 만났다.
하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다. 에오스는 신이기 때문에 불로 불사인 한편 티토노스는 인간이기 때문에 언젠가 늙어 죽을 운명이었다. 이 젊고 아름다운 청년과 영원히 연인 사이로 있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에오스는 최고신 제우스에게 티토노스에게 영원한 생명을 달라고 간청했다. 이 소원이 이루어지면서 두 사람은 영원히 매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티토노스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다. 예전에 젊고 아름다운 몸에는 주름살이 생기고 목소리도 쉬어갔다. 에오스가 제우스에게 불사를 청했지만 불로를 청하는 것을 깜빡했기 때문에 티토노스는 여느 인간과 마찬가지로 늙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윽고 티토노스는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게 되었고 자신의 초함을 견디지 못해 죽음을 바라게 되었다. 하지만 제우스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은 티토노스는 죽을 수도 없었다. 보다 못한 에오스는 그를 창고에 가두었다. 티토노스는 방 안쪽에서 소리만 내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바싹 마른 매미가 되었다. 죽고 싶지 않은 남자. 먼 옛날 엄청난 자산을 상속받아 편하게 사는 억만장자가 있었다. 어느 날 이 남자의 머리에 무서운 생각이 떠올랐다. 나도 언젠가는 죽을 텐데 영원히 살 수는 없을까? 그로부터 그의 마음은 쑥대밭이 되었다. 그는 어느 절을 찾아가 엿새 동안 열애에게 기도를 드렸다. 7번째 밤, 법당 문이 활짝 열리더니 눈부신 빛과 함께 석가열애가 나타났다. 남자는 석가열애에게 필사적으로 호소했다. 저는 절대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열애는 잠시 생각하더니 종이학을 꺼내어 억만장자에게 건넸다. 이 학이 너를 아무도 죽지 않는 땅으로 데려가 줄 것이다. 열애의 모습이 사라지자마자 학이 큰 울음을 토했다. 억만장자가 학의 등에 올라타자 학은 허공에 날아올라 망망대해를 끝없이 날기 시작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을까. 황폐한 해안이 눈에 들어왔다. 학이 해변으로 내려가자 남자는 학의 등에서 내려와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 달려갔다. 여기는 어떤 나라입니까? 남자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물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입니다. 대답을 들은 억만장자는 크게 기뻐했다. 그 낯선 사람은 매우 친절해서 남자에게 일자리와 집을 찾아주었다. 새로운 생활이 적응되자 남자는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꽤 색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독버섯을 먹고 독사와 사이좋게 어울렸다. 또 노인처럼 보이도록 머리를 하얗게 물들였다. 남자는 그 이유를 물었다. 죽고 싶어서 그래요. 영원히 사는 것에 질렸거든요. 이 말을 들은 남자는 고개를 흔들며 난 절대 죽고 싶지 않아 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자 역시 남자도 인생에 실증이 났다. 같은 일의 반복을 참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런 인생은 싫다. 원래 내가 살던 나라로 돌아가 평범한 삶을 살다가 수명이 닿으면 그냥 죽고 싶다. 그때 좋은 생각이 났다. 석가열애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으니 다시 열애님께 부탁하면 죽을 수 있는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시겠지. 억만장자가 큰 소리로 기도하자 무언가가 그의 곁에 떨어졌다. 그것은 오래된 종이학이었다. 눈앞에서 그 학은 점점 커졌다. 남자가 학을 붙잡자 학은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바다 위를 나는데 폭풍우가 덮쳤다. 종이학의 날개는 눅눅해졌고 남자는 바다에 빠지고 말았다. 살려줘, 빠져 죽겠어 라고 남자는 큰 소리로 외치며 바닷속에서 허우적거렸다. 남자는 상어가 근처에서 맴도는 것을 알아차렸다. 살려주십시오. 죽고 싶지 않습니다. 남자는 필사적으로 열애에게 빌었다. 다음 순간 남자는 산속 절 바닥에 누워 목청껏 도움을 청하고 있는 자신을 깨달았다. 법당 문이 열리고 아찔한 빛이 실내를 가득 채우자 거룩한 모습이 안쪽에서 나타났다. 나는 열애께서 보내신 사자다.
열애는 너를 꿈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보냈다. 그것은 내가 불로불사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는 죽음을 바라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너를 시험하기 위해 폭풍과 상어를 보내셨다. 그러나 너는 목숨을 구걸하기만 했다. 너에게는 인내심도 신념도 없구나. 사자는 책 한 권을 꺼내 남자에게 주었다. 너는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자신의 운명에 만족하라. 열애께서는 너에게 이 지혜의 책을 주셨다. 여기에 쓰여 있는 충고에 따라 살아라.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아이와 손자의 미래를 위한 일을 하며 이웃을 도와라. 그러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그 말과 함께 사자의 모습은 사라졌다. 남자는 지혜의 책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에는 그 책의 조언에 따라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는 선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고 마침내 수명이 다했을 때 입술에 미소를 띠고 하늘에 불려갔다. 공유지의 비극. 어느 농촌의 이야기다. 이 마을 사람들은 각자 집에서 소를 키웠다. 소들은 마을 공유 목초지에서 방목되어 풀을 뜯으며 자랐다. 마을 사람들은 소의 젖을 짜거나 때로는 소를 시장에서 팔아서 먹고 살았다.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생활은 안정적이었다. 그런 어느 날 한 마을 사람이 소의 수를 늘리기로 했다. 송아지를 몇 마리씩 사다가 공유지에서 방목하고 키워서 팔아치웠다. 이렇게 해서 그 마을 사람은 성공하여 부자가 되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다른 마을 사람들은 좋아, 나도 소의 수를 늘리자 라고 생각해 실행에 옮겼다. 모두가 소의 수를 늘리면 마을 공유의 목초지에서 방목되는 소의 수도 점점 늘어난다. 그런데 공유지 면적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그곳에서 자라는 목초 양에도 한계가 있다. 결국 소들은 목초를 다 먹어치웠고 목초가 없어지자 소들은 죽고 말았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돈을 잃고 이전보다 더 가난하게 살게 되었다. 새 도적. 옛날 인도에 못된 꾀를 부리는 새 도적이 있었다. 어느 날 세 사람은 부잣집에 진입하여 사람들을 꽁꽁 묶고 금화와 식량을 빼앗아 산으로 돌아갔다. 며칠이 지나자 먹을 것이 없어졌다. 도적들은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이 산을 내려가 마을에서 식량을 사오기로 했다. 한 사람이 마을에 나가 집을 비운 사이 두 도적이 의논했다. 그놈이 돌아오면 토막을 내자. 그러면 그 말을 우리가 나눠 가질 수 있어. 마을에서 식량과 술을 가져온 도적이 산길을 올라오자 바위 그늘에서 두 도적이 그를 덮쳐 죽여버렸다. 잘 됐다. 자, 둘이서 그 말을 절반씩 나누자. 아니, 그 전에 축하주를 한잔하자. 그렇게 두 도적은 술을 입에 올렸다. 이내 두 사람은 피를 토하며 뒹굴다가 죽었다. 술에는 독이 들어 있었다. 마을로 내려간 도적도 독이 든 술로 두 사람을 죽이고 그 말을 독차지하려고 음모를 꾸몄던 것이다.